네, 안녕하세요. 네, CNGTV 캐드앤 그래픽스 지식방송 사회를 맡게 된 강태욱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 성과와 현황에 대해서 이 전체 사업을 관장하고 계시는 조성민 단장님, 도로공사에 계시는 조성민 단장님과 그다음에 중앙대학교 심창수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장님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한국도로공사에서 스마트 건설 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조성민입니다. 이제 찾아보니까 지난 2020년 12월 달에 캐든 그래픽스 한번 그 방송에 나갔었는데요.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대 심창수 교수님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심창수 교수입니다. 저는 이 캐든 그래픽스 지식 방송 처음인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조선민 단장님께서 이와 관련된 이제 기술 개발 현황, 성과를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화면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이십니까? 네, 네, 잘 보입니다. 네. 제가 지난 2020년 그러니까 저희 사업이 지금 국토교통 분야 R&D로서는 사실 규모가 제일 큽니다. 한 2천억 원 정도 되니까 1차년도 말에 한번 설명을 쭉 개요를 드렸었는데 이제 그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 중간이 좀 지났죠. 3분의 2 정도 이제 지났는데요. 주요 성과가 어떠한지 개괄적으로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건설과 관련돼서 중요한 키 이슈가 오프사이트 컨스트럭션입니다. 그 이제 기본 기술이 모듈러 프리팹인데 그 디테일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심정수 교수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디지털 기술이 건설 기술에 굉장히 그 영감을 주고 있고 지금 산업의 돌파구를 위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좋든 싫든 이걸 떠나서 산업이 이제 디지털로 바뀌는 체제에 있고 이게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을 때는 어떤 산업의 지속 가능성뿐만 아니라 생존이 어렵겠다 이런 위기감들이 이미 지금 산업계 곳곳에 특히 건설 산업에도 이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도 뭐 수시로 보도가 됩니다만 이 스마트 건설에 사활을 걸었다. 굉장히 좀 무서운 이야기죠. 다만 이제 이 언론 보도와는 다르게 실제 현장이 바뀌는 거는 아직은 조금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만큼 기존 우리 시스템에 굉장히 그 적응이 잘 돼 있다 보니까 디지털이 우리 건설 프로세스에 뚫고 들어가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건설 잘 아시는 것처럼 기존에 우리가 잘 해오고 있던 건설 기술 프로세스에 디지털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 디지털 핵심 기술 요소들과 융합을 잘해서 현장의 자동화, 그다음에 가상화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생산성을 높이고 안전을 향상시키는데 이게 건설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그 시설물이 준공된 이후에 운영 유지 관리 단계까지 이어지도록 하는 게 되겠고요. 제 생각에는 이런 스마트 건설로 표현되는 우리 산업계 건설 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궁극적으로는 산업의 지속 가능성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일부 이제 조금 지적받고 있는 우리 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도 굉장히 큰 기여를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출발이 좀 늦었죠. 예, 뭐 영국이라든지 미국, 뭐 싱가포르, 심지어는 뭐 디지털화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결코 나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 일본마저도 우리보다 먼저 이 스마트 건설이 어,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늦었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IT에 상당히 두각을 나타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쉽게 따라잡을 뿐만 아니라 조만간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글로벌의 어떤 탑 수준까지 만들어낼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부터 쭉 제가 이력을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사실 우리가 빔 적용이 처음 2008년도에서부터 건축부터 시작을 해쭉 이렇게 흘러왔지만 지금 위쪽에 보이는 게 이제 그 글로벌한 트렌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뭐 결코 빠르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최근에 BIM을 필두로 해서 정부에서 굉장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물론 그게 우리 산업계는 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스마트 건설 기술과 관련된 방향이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사업은 2020년에 시작해서 2025년 말에 끝나도록 되어 있는 약 6년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자, 이런 스마트 건설은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여러 가지 동력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제 최근 맥킨지 보고서에 나온 것들을 보면은요, 인프라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숙련된 노동력은 점점 부족해져 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또 데이터 투명성이라든지 통합에 대해서 건설산업계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강력한 요구, 압박이 있다고 보여지게 되고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차이입니다만 서구를 중심으로 보면 최근 3년 동안에 건설 기술에 투자된 금액이 약 110억 달러에 이른다. 그래서 과거 3년에 3배 정도 육박한다. 이런 지금 보고도 되어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 그다음에 디지털 신기술의 건설 분야의 적용, 그다음 작은 부분이지만 디지털 기술의 활용으로 체감하는 것들이 스마트 건설의 동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논의가 좀 부족하지만 다른 글로벌 선진국가들을 봤을 때는 클라이밋 체인지 대응이라든지 그다음에 제로 에미션, 또 환경적인 요소가 디지털 기술의 굉장히 큰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뭐 지난 정부도 그렇고요. 지금 정부도 디지털화에 대한 요구는 굉장히 강력하게 국정과제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스마트 건설 사업이 지난 2020년에 총 4개 중점 분야, 총 12개의 세부 과제로 시작됐습니다. 사실 12개 과제 하나하나가 뭐 100억에서 200억 원대 규모의 R&D가 집행되는 거니까 굉장히 큰 사업이 되겠죠. 첫 번째 중점 분야는 이제 토공을 자동화하는 게 되겠고요. 두 번째가 교량을 중심으로 구조물공 자동화. 이게 이제 우리 심창수 교수님이 리드를 하고 계십니다. 3번은 표시가 좀 잘못됐습니다. 안전, 스마트 안전입니다. 4번도 표시 잘못됐는데 4번은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그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 기술로 본다면 보통 지오스페이셜이라고 그러는데 공간 정보의 어떤 디지털 지도를 만드는 거, BIM을 기반한 디지털 모델링, 그다음에 로보틱스를 기반으로 한 건설 자동화, 그다음에 오프사이트 컨스트럭션, 프리팹 관련된 기술들, 그다음에 안전 관련된 기술들이 되겠고요. 이 기술들이 AI라든지 IoT 또는 네트워크 기술과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데이터를 플랫폼을 통해서 공유를 하고 이 기술들이 나타나는 현장을 가상화하는 거죠. 즉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어서 미래 어떤 건설 관리 형태를 만드는 게 저희 스마트 건설의 목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첫 번째 3가지 과제로 나타나 있는 토공 자동화 분야는 공간을 정교한 3차원 디지털 지도를 만들고 현장의 여러 가지 환경 정보 같은 센싱을 디지털로 해서 시각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공간 정보하고 BIM 성과를 이용을 해서 현장에 움직이는 토공을 위한 건설 장비들, 뭐 백호라든지 도저, 그다음에 롤러 같은 장비들을 자동화하고 원격으로 관제하는 것, 그다음에 자동으로 지능형 관제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프리팹 기반으로 해서요. 물론 BIM에 근간을 둡니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그런 프로세스까지 감안을 해서 데이터를 공유를 하고요. 현장에서 그 소위 이야기하는 탈현장 건설이 구현 가능하도록 하는 엔지니어링 프로세스. 그 다음에 교량 구조물 같은 경우에 시공을 위한 자동화 기술, 자동화 장치, 설비들을 개발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공장에서 만들어진 프리팹 부재들이 현장에 운반될 때 품질을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과 관련된 기술들이 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안전과 관련된 기술이 되겠고요. 이것들은 뭐 IoT라든지 여러 가지, 그다음에 AI, 이미지 센싱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세계 중점 분야에
기술들이 플랫폼을 통해서 구현되도록 데이터 표준을 만들고 어떤 그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의 전달, 공유, 저장 체계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 기술들을 현장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하고 실증한 내용들이 네 번째 중점 분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업단에서는 이 사업 시작한 초창기부터 목표를 이렇게 삼았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정부 R&D와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 규모도 크지만 우리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건설 산업의 마지막 돌파구입니다. 여기서 우리 산업이 체질을 바꾸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건설 산업의 미래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R&D 사업이지만 개발된 기술들을 반드시 현장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현장 기반의 실증, 물론 현장에 당장 쓰일 수 없더라도 원천 기술에 해당되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내용을 함께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도로공사가 총괄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 고속도로를 포함을 해서 지자체나 국토청의 사업들을 실제 현장의 테스트베드로 삼아서 개발된 기술들을 적용하고 활용하는 토대를 만드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현재까지 연구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중간 성과가 나오는 것들은 해외 사업에 활용하는 것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심창수 교수님과 BIM 학회와 함께 베트남 빔 체계를 수립하는 KSP 날리지 쉐어링 프로그램도 했고요. 최근에 뭐 이제 입찰이 지금 진행되다가 좀 안 되기도 하고 합니다만 잘 아시는 사우디의 네옴 사업에도 일부 저희가 트라이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지난주 제가 스마트 건설 엑스포 행사를 갖췄는데 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염두를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기술뿐만 아니라 그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이나 제도, 기술 기준 개선도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기술과 연계입니다. 이 12개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면서 상당히 좀 분절화되어 있다고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술별로 연계를 통해서 상호 용성을 높이고 데이터를 기준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만드느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몇 가지 기술들 구체적인 개발된 것들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 그림은 제가 11월 초에 우리 서울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현장에서 실제로 실증에 성공한 사실은 어타너머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무인 자동화 롤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과 연계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실증을 진행할 때도 이렇게 다양한 기술들을 서로 엮고 이런 것들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데이터가 교환되는 그런 시스템을 기본 플로우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드론을 통해서 지도 만드는 건 이미 뭐 사실 보편화된 기술입니다. 저희는 하늘의 드론, 그 육상의 차량 로봇을 이용해서 카메라와 라이다 시스템을 통해서 현장의 지도를 외산 소프트웨어 도움을 받지 않고 1시간 내에 현장에 지도를 만들어서 필요로 하는 다른 데 공급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이번에 실증을 통해서 그런 기술들을 다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런 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현장 환경정보 센서를 저희가 시각화하기도 하고요. 작업 계획을 시뮬레이션하기도 하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가상화된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번 실증을 통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확보한 기술이 토공 작업의 무인 자동화입니다. 그 현장에 토공을 위해서 투입되는 도저는 지금 국산화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레이더, 그 비싼 장비죠. 그다음에 다지물이나 롤러가 서로 조합을 해서 BIM과 공간 정보의 바탕으로 작업 계획이 만들어지면 작업 계획을 토대로 각 장비에게 명령이 내려지고 명령을 받은 장비들이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지능형으로 관제가 되면서 자동화된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지금 보시면 사람이 없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타너머스 기술로 가는 이제 중간 단계라고 보겠지만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기술입니다. 지금 외국에서도 개별 장비 회사들 캐터필러라든지 리페르 같은 그다음에 뭐 고마스가 자기들 장비를 토대로 이런 것들을 시연하고 있지만 저희는 현장에 종합화된 장비를 가지고 처음으로 국내에서 테스트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보시는 장면이 실제 고속도로 건설 현장입니다.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량 구조물의 프리팹 또는 자동화 시공을 위한 기술들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모델을 베이스로 해서 그 설계 모델을
팩토리와 공유를 하고 정교하게 부재가 만들어지면 현장 운반에서 설치가 잘 될 수 있는 기술들. 결국은 이게 공사 기간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할 기술들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심창수 교수님 잠시 후 좀 설명해 주시는 걸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전과 관련된 기술들은 여러분들이 뭐 이미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작업자들이라든지 현장 공간에 대한 주로 이제 이미지 분석을 통해서 안전 관리를 하는 이미 현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기술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토공 현장의 무인 자동화 기술들, 그다음에 교량 구간의 자동화 작업들이 사실 현장에서 위험하고 힘들고 반복적인 작업에 사람을 없앰으로써 근본적인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저희가 플랫폼을 사실은 이 사업 초창기부터 제가 강조를 많이 해왔는데요. 이런 개별 기술들이 잘 운영이 되려면 결국은 데이터를 담고 있는 데이터 레이크를 품는 플랫폼이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술 실증을 통해서 연구진들도 각 그 개별 기술들 속에서 서로 데이터를 공유되는 필요성을 굉장히 절박하게 느꼈습니다. 저희 한국도로공사가 지금 BIM을 실질적인 의무화를 했지만 사실은 우리 발주기관들이 아직 BIM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자체 시스템에 못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사업을 하면 제가 유일하게 작년에 디지털 정보를 담을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을 처음으로 지금 구축을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ISO 19250의 카이트 마크도 지금 유일하게 저희 도공이 인증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플랫폼을 통한 데이터의 수집, 데이터 레크를 통해서 들어오는 게 되겠죠. 이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현장의 공간 정보라든지 BIM에 기반한 여러 정보들의 그 시각화, 그다음에 빔 정보를 담고 있어서 공사가 끝나게 되면 단계별로 에스빌트, 준공 도면들을 만드는 것들 플랫폼 통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빔 정보 플랫폼들이 지금 저희가 이제 프로타입이 구축이 됐고요. 실제 고속도로 사업에 투입을 해서 조만간 이제 정보를 담을 예정입니다. 같은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플랫폼은 이런 정보 표준 체계, BIM 서버나 그다음에 저희가 원본 데이터도 받고 IFC 기반의 개방형 포맷을 받아서 파서를 통해서 품질을 체크를 합니다. 체크를 담고 있고요. 플랫폼 자체가 모바일과 웹 기반의 뷰어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편한 환경을 주고 있습니다. WBS를 기반으로 하되 이제 국가 R&D에서 기존에 이제 만들어졌던 객체 분류라든지 그다음에 라이브러리 활용, 그다음에 속성을 통해서 내역과도 연결시키는 체제를 저희가 일단은 구축을 했고 물론 향후에 조금 더 발전시킬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BIM 성과품을 받아서 이 시설물의 라이프 사이클 동안 운영하는 시스템을 제가 갖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플랫폼에서 현장의 다양한 용도로 관제도 하고 가상화해서 더 투명화된 실제 공정 계획에도 활용을 하고 하는 것들이 가능하게 되겠고 제가 그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저희는 지방조사와 관련된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해서 현장의 품질을 확보하는 것들, 그다음에 스마트 건설이 운용이 되려면 통신 환경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장에 지금 5G가 커버도 안 되고 아시다시피 5G가 원래 목표했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영 부역도 많고요. 그제 와이파이, LTE, 5G 여러 통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액세스망부터 코어망까지 연결되는 일관된 체계를 지금 구축을 했고 이번 그 서울 제2외곽수로고소 실증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책과 기준 수립에도 제가 꽤 신경을 써왔고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도 남은 기간 동안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지난주 스마트 건설 엑스포를 역대 최대 규모, 최고 품질의 규모로 행사를 치렀는데 또 우크라이나 지금 재건 사고 관련돼서 우크라이나에도 굉장히 기술 수준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경제력은 떨어지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논의들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스마트 건설 기술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받았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가 저희 사업의 현황과 중간 성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단장님. 그러면 바로 이어서 심창수 교수님께서 관련된 내용을 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예, 진행하시죠. 제가 화면 네, 공유부터 할게요. 네네.
잘 보이시죠? 네, 예. 잘 보입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심창수입니다. 저는 단장님이 이제 개요를 설명해 주셔서 뭐 장비 자동화도 있고 안전관리도 있고 플랫폼도 있지만 그중에서 이제 이 옵사이트 컨스트럭션 관련 이슈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중에 제가 이제 구조 전공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프리팹 구조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뭐 BIM이든 아니면 OSC든 프리팹이든 장비 자동화든 이걸 잘 살펴보면 결국 이제 제조업이 기술 발전을 통해서 기업들이 이제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과정을 좀 늦게 쫓아가고 있는 하고 거의 유사하거든요. 근데 이게 기술이 이제 발전할수록 보면 이제 설계가 핵심이 됩니다. 생산 능력도 중요하죠.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어려운 시기를 버티는 그 뒷받침 중에 하나가 생산 능력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을 유지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인력이 하던 일을 점점 이제 정형화시키고 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인력이 없는 이제 로봇이나 기계가 모든 걸 생산하는 그 정도 수준까지 갈 텐데, 이 과정에서 잘 보면 이제 설계하는 분들이 제일 많이 이제 신경을 쓰는 게 결국 품질 관리, 하자 관리죠. 그리고 제조업은 대부분 다 실시간으로 이제 하자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에 비하면 상당히 늦은 거죠. 늦었는데 결국 하는 게 뭐 기계화하고 디지털화하고 최적화하고 자동화하고 지능화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제 좋은 측면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기술 경쟁을 하게 되는 거고 결국은 이제 뭐 역량이 뛰어난 기업들이 계속 이제 기술 독점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시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하고 시스템이 뭐 엮여 있는 그래서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어서 건설이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성격이 다른 면이 많아서 좀 더디게 디지털 전환이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우리가 그 지금 해야 될 일 중에 이제 핵심은 제가 몇 년간 이 일을 하다 보면서 이제 느낀 게, 우리가 이제 이 데이터에 대한 인지나 아니면 얘를 이제 데이터를 재활용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좀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서 너무 적어서, 엔지니어링이 디지털 전환되고, 그다음 혁신이 생기는 속도가 좀 늦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OSC를 하려면 결국은 이제 이 데이터 기반의 엔지니어링이 꼭 돼야 되는데, 이 데이터를 생산하거나 활용하는 주체들이 서로 너무 상이하고 가버넌스가 없습니다. 제조업은 이제 최종 조립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전체 가버넌스를 갖고 있는데, 건설 산업은 이게 가버넌스가 발주처에 꼭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메이저 시공사가 가버넌스를 다 가지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형국이라 이게 이제 정보의 흐름이 그렇게 이제 부드럽게 흘러가지도 않고 약속이 이제 면밀하게 이제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문서나 도면 기반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단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는 비율은 똑같기 때문에 전주기 동안의 이 경험 자산을 어떻게든 축적해서 재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전면빔 사업하는 건 대부분 다 이제 이중 작업을 안고 있는 레벨 2 수준의 이 기술이라고 보면 저희가 이제 뭐 당면한 과제가 데이터 기반으로 가는 레벨 3 하산업과 연계도 꼭 필요하거든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뭐 로봇을 이용한 제조라든지 그다음에 저기 이제 철근 결속하는 아주 작은 로봇 이런 것도 결국은 보면 저 로봇이 하는 일이 뭐 철근 접점이 어딘지 그다음 동작을 어떻게 제어할지 이런 거를 이제 이해하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그냥 기계공학이니까. 요런 게 이제 지금 우리하고 이제 제조업 사이의 유사점 그 근접해 가고 있는 경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 사업 이제 단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이중점이 이제 프리팹 도로 구조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이제 모델 기반의 설계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델 기반의 설계가 되려면 제작이나 가설 조립 관련 부분들이 이제 디자이너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충분히. 지금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갖고. 그래서 그런 이제 근본에서 출발하는 거고, 아까 데이터에 대한 약속 말씀드렸는데, 설계자 입장에서 자기가 설계한 교량이 예를 들면 어느 공장에서 어떤 장비로 생산될지를 예측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DFMA 같은 그런 개념이 실현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전제가 안 깔려 있으니까. 조립 가설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는 이제 동일 교량 내에서 이제 어떤 공법과 자기 공법이 만날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설계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이제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설계부터 시작해서 제작, 가설 조립 완료까지. 그래서 이제 요 전체 이제 방법론은 뭐 모델 쪽도 있고 센서도 있고 MGMC 기술하고 좀 유사한 부분도 있고 생산 자동화 기술도 있고 있는데 키가 되는 거는 크게 보면 이제 디지털 방식으로 설계하고 그다음 품질 관리하고 생산 자동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기계 장비를 좀 디지털화해서 가설을 지금보다 인력을 좀 적게 쓰고 리스크를 저감하는 형태로 가설하는 요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 연구 항목을 조금 더 이제 한 단계 내려서 보여드리면 뭐 제가 있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특허 공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공법 업체들이 기술력이 좀 떨어져요. 떨어진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제 공법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업체죠. 단지 이제 그것만 다루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설계 엔지니어들이 좀 재미가 없어요. 개발 단계가 끝나고 나서 설계 성과급만 납품하기 시작하면 재미가 없어서 자꾸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전환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형국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이제 좀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알고리즘 개발해서 상세 모델은 이제 자동으로 생성하게 되고 모델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수량 데이터 뽑아서 제작으로 넘기게 되고 대우에서 지금 이제 시범 사업으로 만들었는데 프리캐스트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화 생산 설비 구축해서 여기다 데이터를 넘기거나 용접 철근 매트 생산하는 다스코 같은 기업에도 이제 철근 모델에서 뽑은 데이터를 넘기면 QR코드 인식해서 이제 바로 장비가 생산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제작을 하고 나면 검측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현재 우리가 하는 것과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게 좀 차이가 생기는 영역이 됩니다. 현재는 이제 검측해서 OK NG만 판별하고 끝나는 거죠. OK에 들어온 형상 오차를 하더라도 나중에 조립성에 문제를 일으킬 여지는 있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정도의 이제 프리팹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디지털 검색으로 해서 미리 정보를 빼내서 사전 조립성 검토를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 이제 강박스 교랑 조그만 이미지 보이실 텐데 이 부분도 이제 가조립을 지금은 하드웨어 방식으로 공장에서 한번 하고 현장에서 또 한번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경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경험을 많이 가진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디지털 가조립 형태로 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3D 콘크리트 프린팅 같은 경우에는 뭐 재료, 장비, 품질 관리 이 모든 게 하나의 패키징된 기술이라서 제조업에 가장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도전적인 과제라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 인제 뭐 오프사이트 컨스트럭션이나 프리팹 같은 것들이 건설 산업에서 굉장히 큰 화두가 되냐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제 닥친 문제죠. 그 복구 탄력성이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다. 매년 인제 자연재해는 증가하고 있고 그러면 인제 교통시설물이나 뭔가 유실이 되면 빠른 복구를 원하는데 뉴스에 자주 보셨겠지만 작년에 여름에 홍수 때문에 사라진 도로들이 아직도 여전히 그대로 있다는 그게 인제 프로세스를 보시면 설계 다시 해야 되고 공사 입찰해야 되고 발주해서 시공 들어가고 이 과정이 굉장히 어 늦거든요. 그래서 그게 인제 준비된 뭔가가 있으면 쪼끔 빠른 복구를 해서 서비스 재개 시간을 좀 단축시키는 고런 개념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물을 할 때, 이 서스테이너빌리티에 대한 부분도 관심을 더 많이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뭐, 폐기물을 좀 줄인다든지, 에너지 효율성이라든지, 내구성을 높여서, 수명을 늘린다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단지 OSC를 늘림으로써 이제 확보되는 거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현장에서의 여건을 개선할 수 있으니까, 근로자의 환경도 좋게 만들 수 있고, 이런 이제 과정이 다 디지털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이제 획득된 데이터들을 O&M 단계에서 이제 서비스에서는 그런 이제 형태를 원하는 거죠, 건설 산업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한 4년 연구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엑스포 준비하면서 저희 팀이 이제 한 반나절 정도 앉아가지고 이 단어를 만들었어요. 프리팹이라고. 프리패브리케이션의 약자가 프리팹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당연히 이제 사전 제작이고 레질리언트하고 복구 탄력성을 가지고 있고 환경 친화적이고 퓨처 프루프는 뭐냐면 이게 이제 제품은 수명 주기에 대한 보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탁기 같은 거 사시면 그런 거 있죠. 뭐 모터 10년간 보증 이런 것처럼. 그 구조물도 10년이 하자보수 보증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성능을 보증한다.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최근에 조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어답터블. 그전에는 많은 이제 교량 관리자들이 교량이 좀 문제가 생기면 그냥 교체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돈이 없어요. 전면 교체를 할. 그러다 보니까 부분 교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유연하게 적응 가능한 이런 교량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상품화 전략으로 좀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상품화 전략이 필요한 게 뭐 단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공급 체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이제 SOC 예산 같은 경우에도 복집이 늘어나면 당연히 SOC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 유지관리비들은 급증하고 있거든요. 이 유지관리비 급증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제 시작된 단계라서 사전에 조금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재복구나 뭐 인적 재해도 포함해서 이 빠른 이제 복구를 해야 되는 요런 서비스도 좀 필요하고 서비스 기술 연계도 좀 필요한 요런 게 이제 도전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조업의 이제 선행 경험을 조금 바탕으로 해서 제품화를 하고 설계를 디지털화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매니팩처링이나 어셈블리를 좀 용이하게 하는 설계. 이게 설계 엔지니어들한테는 굉장한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체 산업의 가버넌스를 다시 설계가 가져갈 수 있는 동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설계자분들은 좀 싫어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제작하고 가설 조립까지 다 떠나야 되냐? 돈은 더 많이 안 주는데 제가 뭐 듣기에도 다른 뭐 이견이 있는 건 아닌데 그건 현 상황에서의 이제 관점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당연히 이제 가버넌스를 가져오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지금 프리팹 공법이 가지는 의미고 그다음에 이제 O&M 단계까지 포함한 인프라 서비스를 포함해서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가보시면 뭐 지금 현재로는 개별 공법이 분리 발주가 다 쪼개져서 나게 되고 선후행 공정 간에 이제 코디네이션이 좀 부족한 상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게 완전 프리팹으로 구조물 시공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문제는 현장 타설로 해결을 해 왔는데 현장 타설이 없으니까 이게 해결할 곳이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후행공정업체가 이 문제를 다 누적돼서 떠안고 마지막 선형과 면을 맞춰내는 그런 일을 해야 돼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허용 제작 오차도 좀 조정을 해야 되고 사전 조립성 검토도 누가 할지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합의가 다시 필요하다. 이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제가 현장에서 이제 이거 따라다니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 시공 이력에 대한 데이터화가 구조물 평가할 때 꼭 필요한데 이것도 조금
확보하는 방법을 지금하고는 좀 다르게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제 이 슬라이드가 저희가 올해 시범 사업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보시면 상부 구조가 다 프리팹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면 보고 모델 기반의 설계 시스템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래서 모델은 자동 생성하게 다 했고, 그다음에 여기서 실제로 이제 뭐 철근이 자동 생산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가상의 시나리오인 거죠. 프리캐스트 바닥판 전두께가 쓰였는데 철근은 이제 타스코에 생산하고 생산된 철근이 이제 대우가 제작한 이 자동화 생산 설비로 넘어오면 여기서 이제 PC 패널을 자동 생산하고 디지털 검측을 하고 검측에서 생긴 제작 오차를 반영해서 프리 어셈블리하고 사전 조립 시공을 통해서 이제 현장의 문제를 최소화시키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봤더니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처음 해보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피드백을 해서 설계자한테 이거 개선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이제 과정을 말합니다. 프리백 공법이. 그래서 제가 이제 DFMA가 이제 제조업의 개념인데 제가 여기 M을 하나 더 붙였어요. 메인테넌스라고 해서. DFM, DFA, DFM 이렇게. 저는 이게 마지막에 있는 DFM, 메인테넌스를 위한 설계 개선 사항 도출이 지금 단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속 시공도 해야 되는데 기존 교량 교체 복구도 해야 되고 뭐 생산비를 좀 줄여야 되니까 그 부집 최소화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관심 사항이죠. 이제 데이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엔지니어링 모델이라고 이제 용어를 쓰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 데이터의 표준안을 보면 되게 복잡해요. 데이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걸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데이터를 누가 다 만드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실제 전문 업체들이 공법 업체들은 이걸 다 다루는 기업이거든요. 설계 자체도 자동화돼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다 뭘 붙여주냐면 모델만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석 모델 붙여주고 제작 자동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가조립 이런 단계들을 붙여주면 이게 완성된 루프가 되는 겁니다. 데이터 흐름 자체가 그런 게 이제 저희의 시나리오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공법 업체들 제품군을 전부 이제 디지털 전환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빔 성과품 납품을 자동화하는. 그런데 이제 그 기업에 있는 엔지니어들은 BIM 모델을 별로 몰라도 상관없는. 데이터만 입력하면 모델이 나오고 원하는 대로 이제 납품 성과물을 꾸릴 수 있는 이런 이제 공법 전문 기업의 디지털 전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한 두세 개 업체만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마무리로 이제 몇 가지 이슈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SC 확대를 하려면 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우선은 이제 설계 기준 시방이 현장 타설 위주로 돼 있어서 요거 제약 요소들을 해소하는 게 좀 어렵고, 이제 요것도 이제 기준 시방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되고요. 다행히 이제 저희가 내년에는 이제 이 국가기준센터하고 협력을 해서 완전 프리팩 교량을 위한 품질 관리 시방은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가 이제 아까 단장님도 이제 페이플리스 말씀하셨는데 이 문서 기반의 데이터 전달 체계 이건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이걸 안 바꾸면 이제 디지털 전환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프리팩 공법 기업들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 프리팩 공정에 대한 관리 규정이 조금 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공기 단축을 할 수 있도록 좀 여건을 보장해주는 기성을 주는 방식이라든지 사업기간을 좀 보장해 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장려 정책은 당연히 좀 필요한데 제일 쉬운 게 이제 공공조달 시장에서 조금 이걸 열어주는. 근데 도롱사는 뭐 내년부터 조금 더 확대한다는 방침을 지금 수립하셨다고 들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다른 하나가 이제 시설물 교체 시장이 지금 열리거든요. 근데 이게 찔끔찔끔 열려요. 하나씩 아니면 조그맣게 열리기 때문에 기업들이 준비를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체 시장도 좀 대규모로 지정해서 사업자들이 준비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프리팹 공법들은 상품화가 되도록 하는 정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품 인증 절차나 아니면 품생 기반 견적이 아니고 제품 가격으로 그냥 나는 이 교량 거들을 얼마에 팔겠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의 그 주기를 그냥 가설하면 돈 받고 싹 사라지는 게 아니고 한 10년간 유지 관리도 포함해서 책임지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시장 환경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이런 이제 시장에 대한 매출 추정치는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뭐 그 기업의 수에 비하면 굉장히 열악한 시장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이 공유 가능한 OSC 엔지니어링 서비스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 기업 엔지니어링 인력은 뭐 부족하고 앞으로도 개선될 여지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도와주는 액션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제조업 쪽에서 쓰는 스마트 플랜트 관련 이런 기술 서비스도 국내에 이제 콘크리트 프리팹 자체 공장을 가진 업체 몇 개 없거든요. 철구 사업소는 더군다나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공유할 수 있는 인증 공장, 그 다음에 이제 품질 관리라든지 뭐 자동화 장비는 이게 구축해서 시장도 없는데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계, 그런 것들이 좀 지원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설명드릴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보시다시피 상당히 열기가 뜨겁네요. 이렇게 많이 이제 오실 줄은 몰랐는데, 일단 지금 허용 참가자 분이 100명인데 100명 다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세션인데, 원래는 이제 질문을 그냥 연말이니까 화기애애하게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오시는 분들 수준이 다 높으신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기술적인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좀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 먼저 이제 단장님께 질문이 있어요. 그 지정훈 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요거 분과부터 이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마트 건설을 할 때 센서들이 상당히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이제 빅데이터가 이제 들어올 때 여러 가지 뭐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국내에서 처음 해보니까 그때 이제 빅데이터 중에 이제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오류값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이걸 검증을 어떻게 하는지 이 데이터 보정이라든지 전처리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그 답변 가능하신 부분까지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 질문이 좀 많아서 가능한 이제 한 2분 정도 내로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실은 센서가 중요하죠. 그다음에 센서를 통해서 얻는 데이터도 중요하고, 물론 데이터가 이제 보통 텍스트 단위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스마트 건설에서 그 센서에서 얻는 데이터의 오류까지 우리가 검증해서 바뀐 사실은 그 해결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건 스마트 건설이든 안 스마트 건설이든 기본적으로 센서 자체 무결성이나 데이터 퀄리티는 그 자체로 확보돼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걸 디지털로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보안 이슈라든지 왜곡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 시스템이나 프로세스는 갖춰져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엔지니어링 데이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센서 데이터를 빅데이터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도 조금 방향을 또 바꾸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센서 데이터의 무결성은 이 디지털과 상관이 없이 그 자체로 우리가 그 엔지니어링 하는 데서 중요하게 다뤄야 될 숙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아무래도 이제 많은 이슈가 있는 BIM 쪽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그, 조규성 님이 질문을 하셨고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빔 기반의 이제 기술을 도입할 때 발생했던 실패 사례,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스마트 건설에서 이제 사업단에서 진행을 하면서 좀 혹시라도 경험을 하신 게 있으신지, 그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신창수 교수님이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뭐, 뭐를 실패로 정의할 건지를 우선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BIM을 원래 할 때는 목적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왜 하는지, 어디에 쓰려고 빔을 했는지.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실패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목적이 모호한 거죠. 그냥 한 거죠, 일단. 그냥 했는데 누군가 이걸 특정 목적으로 쓰고 싶어요. 근데 그 모델이 그 기능을 안 갖고 있어요. 그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발생하는 실패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발주자들이 BEP라 그래서 실행 계획서를 쓸 때부터 그 활용 목적을 명시하고 그 활용 목적에 맞는 데이터 사항이나 LOD 수준을 보정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성과 부품 자체가 이제 목적에 맞게 제출이 되면 사실은 뭐 실패할 확률이 좀 적어지는 거고, 그런데 이제 많은 뭐 실패라고 저는 정의하기 좀 어렵다고 보는데, 의도하지 않았던 형태의 활용을 원하는 경우에 이게 안 되네? 뭐 빔이 왜 이래?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그거는 이제 그거에 맞는 모델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information requirement를 잘 정의해야 되는 거고, 아까 단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발주자가 시스템적으로 이제 이거를 납품받고 그다음에 협업하고 하는 표준들을 설정해주면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사례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일단 저희가 이제 지금 계속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 좀 약간 좀 하나로 좀 묶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제도 활성화에 관련된 내용이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 각각 이제 저희가 스마트 건설 기술 쪽 부분을 보면 아직 국내 여건 자체가 성숙한 부분이 좀 상당히 이제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제도적으로 저희가 이제 끌어안고 이걸 이제 산업계를 이제 좀 약간 활성화를 할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좀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건 관련해서 이제 단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저희가 항상 고민하고 있는 거고 지금 국토부나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기술이 있다고 그래서 이게 바로 실현되기가 어려운 여건이죠. 이게 이제 반면에 또 그건 거꾸로 보면 지금 우리의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건설 프로세스가 워낙 잘 돼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잘 돼 있다는 게 옆에 있는데 잘 정착돼 있다는 이야기죠.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거기에 디지털 요소를 입혀서 바꾸는 게 스마트 건설이라고 보기가 어려운데 그 우리 발주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매니지먼트하고 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한꺼번에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지난 2020년도에 국회에서 스마트 건설 특별법이 발의가 됐어요. 국회의원 열 몇 분이 해가지고. 근데 발의가 취소됐습니다. 그 취소된 이유가 그 업계 민원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스마트 건설로 도움을 보는 쪽도 있겠지만 기존에 뭐 분리발주부터 포함을 해서 여러 영세 업체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같이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되다 보니까 스마트 건설 특별법이 발의되자마자 사실은 그게 철회가 됐고 지금 이제 그 제7차 건설기술진흥 기본법이 나오면서 그 법 개정안이 지금 또 국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스마트 건설 개념을 도입하는.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게 산업의 체질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건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를테면 아까 그 OSC도 신 교수님 잠깐 이야기하시던데 그 건설 기준, 디지털화된 기준을 쓸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조금 조금씩 만들어지고는 있지만 그게 지금 풀어야 될 것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필요하다는 요구도 많이 해주셔야 되겠고 지금 스마트 건설 정착시켜야 된다는 것은 저희 도공과 같은 발주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나 아니 범정부적으로 굉장히 그 드라이브가 강한 거죠. 하지만 지금 기존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산업계가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덜 된 게 사실이다. 자, 이를테면 아까 토공무인 자동화 기술을 만들었어도 이게 이제 되려면 건설사가 직접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시공사들이 장비를 가지고 있나요? 과거에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 그렇지 않죠. 다 서류로만 일하는 시스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산업의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 문제니까 시간은 좀 걸릴 텐데 우리가 어느 그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면 그때 굉장히 급속도로 갈 걸로 봅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힘든 시절과 힘든 뭐 대가 문제를 비롯해서 그래서 우리가 준비는 하되
산업의 프로세스와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 제도적 문제는 쉽지 않죠. 저희가 이제 발주 제도도 상당히 이제 이슈가 있는데, 일단, 요 부분은 이제 나중에 또, 다른 방법으로 좀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약간, 좀 기술적으로 가벼운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요. 요 내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챗GPT-4 터보 나와서 지금 뭐 상당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BIM과 이제 생성형 AI, 딥러닝을 융합해서 이제 설계에 대한 어떤 뭐 자동화라든지, 뭐 아니면 이제 뭐 해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생성 AI를 써서 뭔가 이제 데이터를 이제 뭔가 변화를 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부분에서 이제 뭐 좀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좀 실용적인 방법이 있는지 이런 질문이 좀 있었어요. 예, 특히 이제 뭐 데이터를 이용해서 뭐 AI 고도화를 하기 위한 어떤 뭐 방안을 건설 차원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예. 네, 신창수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미 이제 뭐 건축 쪽은 그 AI 설계 연구단이 진행 중인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이제 국토부 기획으로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사업을 기획했는데 예산을 못 받았어요. 그 핵심이 뭐냐면 이제 공공사업이 특히 그런데 완성도가 제일 높은 이제 준공 도면이나 아니면 이제 승인된 설계 도면 요것들을 가장 많이 보유한 게 발주자예요, 발주자. 근데 이게 전부 다 보안 데이터입니다. 국가 주요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AI 학습 데이터로 써먹고 싶으면 이걸 오픈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뭐 설계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도각 다 지우고 이런 작업들을 쭉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학습 데이터로 의미를 지니려면 라벨링을 위한 이제 키워드 같은 것들도 다 이제 붙여야 되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데이터 센터를 좀 독립적으로 네트워크 보안과 무관하게 좀 꾸릴 수 있는 자원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 누군가 이제 학습 데이터를 좀 어, 큐레이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이제 기관이 필요하겠죠. 이거 두 개를 맡을 기관이 없더라고요. 아무도 원치 않아요. 어떤 공공기관도. 그 이유가 이제 학습 데이터에 쓰려면 어쨌든 데이터가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또 걸러내는 작업이 필요한데, 뭐 설계 실무를 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오류가 없는 도면은 없을 거고, 그 도면을 막 수천 장, 수만 장 뿌렸는데 왜 이렇게 오류가 많아? 이러면 이제 이거 어디서 온 도면이야? 이렇게 보겠지 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제약으로 계속 걸려서 저희가 이제 요 부분이 지금 진도가 잘 안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도 뭐 지금 현재도 스마트 건설 다음 단계 기획에서 데이터 부분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AI가 지금 문제가 되는 시대는 아니고 AI를 어떻게 학습시킬지에 대한 데이터의 효율성, 데이터 자체가 전부 돈이 드는 일입니다. 이걸 보관하고 축적하고 가공하는 게 전부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뭐 구글이 쉽게 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GPT를 쉽게 만드는 것 같지만 망하기 직전까지 지금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비용이 계속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건설 산업에서도 이게 AI 기반의 설계나 이런 것들을 하고 싶으면 목적을 조금 명확하게 해서 소요되는 데이터량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지 이게 의미가 있지. 그냥 뭐 발주처가 갖고 있는 도면 데이터나 아니면 그런 문서 데이터를 뭐 수백만 장씩 막 긁어가지고 뭘 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접근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아져가지고 진행은 아주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조영선님이 지금 아무래도 이제 도로공사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시공을 이제 관리를 하고, 퀄리티 있는 어떤 결과물을 이제 사용자한테 제공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도 수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때 만약에 이제 스마트 건설로 이제 진행된 어떤 결과물에 어떤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뭐 데이터를 이용한 어떤 공법이 적용됐을 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이제 좀 해결할 수 있는 뭐 어떤 서비스라든지 방법이라든지 도구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예, 좋은 질문이신데 사실 그게 아직 좀 준비가 덜 돼 있죠. 그 방금 우리 저 심창수 교수님 하신 말씀에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스마트 건설 그러니까 이 디지털화된 건설은 기존에 우리 하는 건설과 프로세스가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채팅창을 보니까 우리 도화인지 최영필님께서 쓰신 글이 있는데 어,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제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처럼 시공하는 종합건설사, 전문건설사가 있는 한은 스마트 건설이 어렵습니다. 완전히 프로세스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BIM을 지금 설계사들의 부담 지우는 쪽으로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BIM은 시공을 잘하기 위해서 또 그 데이터를 유지 관리 단계까지 이어서 그 발주자, 시설 관리자의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인데 오로지 지금 설계 단계만 집중되고 있고 그 데이터는 또 어디 가는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담는 프로세스와 제도가 바뀌어야 되겠고 그게 이제 쉬운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국토부도 알면서도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거죠.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데이터를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 AI가 쓰이든 자동화가 됐든 데이터가 쓰이게 된다는 이야기는 그 데이터를 공개해야 되는 걸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디지털이 지금 우리 건설사업 체제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뭐 시험적서라든지 뭐 도면이나 행정서류가 잘못되면 고쳐서 다시 하면 되는데 디지털은 기록이 남기 때문에 잘못되면 이게 서로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에 대한 투명성을 수용할 수 있는 레벨까지 우리 산업이 확보가 될 때 사실은 이 데이터에 대한 문제가 수월하게 풀릴 수 있겠다. 실제로 제가 최근 노르웨이 가보니까 노르웨이, 핀란드가 세계적으로 정보 투명성이나 데이터 투명성이 최고 수준의 나라들인데 그 나라들이 데이터 활용이 굉장히 잘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뭐 설계사도 그렇지만 특히 시공사 데이터 오픈 안 하려고 하죠. 감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문화적인 문제 프로세스가 바뀌어야 스마트 건설이 어, 이게 진도가 나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 같이 해봅니다. 네. 아,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 내용은 그냥 정리하는 관점에서 질문을 어떤 분이 해주셨어요. 마침 예, 창원준 님이 이제 질문을 해주셨는데 요거는 이제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단장님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이제 업계 동향을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의 어떤 발전 방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내년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그래서 계획 같은 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신창수 교수님부터 먼저 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은 뭐 그 BIM 부분은 계속 이제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고 중요한 이제 변화가 그 주요 발주처들이 지자체 포함입니다. 그 적용 지침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적용 지침이 되면 업무 매뉴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정착이 좀 될 여지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서로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도로공사는 철도를 보고 철도는 또 딴 데를 보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적용 지침이 조금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다양스럽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OSC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기업들이 느끼는, 뭐라 그러나, 그, 다급함? 이런 것도 좀 있고, 특히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큰 부분은 대기업들이 이제 해외 사업이나 이런 쪽에서 과거에 비해서 OSC에 대한 그 접근 자세가 굉장히 능동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뭐 프리캐스트로 설계 변경하자 그러면 설계 승인을 두려워해가지고 그냥 현장 타설로 돌관을 하시죠. 뭐 이래가지고 한 팀 넣을 거 두 팀 넣고 두 팀 넣을 거 안 되면 세 팀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해결하려고 하다가 근래에 이제 그게 조금 자세가 바뀌어서 프리팹 쪽에 이제 기술도 많이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좋은데 제도적으로 이제 정부가 좀 풀어줘야 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기재부 쪽에서 이 사업비 선정을 하는 그런 이제 폼셈이나 이 견적 관련 제도들에서 이 제품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절차는 조금 개선이 필요한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뭐 도로공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조달청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제 조금씩 이제 우수 조달 품목 지정 요런 쪽에 이제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왜냐하면 현장 인력 지금처럼 꾸릴 수가 없다는 걸 누구나 지금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뭐 제도 개선은 조금 급하긴 한데 관련된 지원 정책 같은 것들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단장님께서 그러면 내년이나 예.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그래서 일단 좋겠습니다. 스마트 건설 사업으로만 보면 저희가 이제 3단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3단계는 주로 개발된 기술들의 실증 실용화 토대를 만드는 거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R&D 사업이 지금 R&D 사업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게 연구실 차원이 아니라 산업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한 요소 기술들을 물론 이게 대부분 방금 신 교수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현장에 사람이 없죠. 현장에만 없는 게 아니고 사무실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AI 엔지니어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자동화된 도구를 쓸 수밖에 없죠. 또 사고를 줄여야 되니까 아까 말한 위험하고 힘든 작업들은 기계가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 요소 기술들이 현장에서 실증을 거쳐서 반드시 산업계에 영향을 줄 수 있게.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말이 현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자 이겁니다. 그래서 3단계 때 역량을 모아야 되겠고 제가 역점들은 또 한 가지는 오늘 반복적으로 나왔지만 저희 도로공사를 비롯해서 정부나 공공부문의 수준을 높이는 겁니다. 이게 인프라 사업은 절대 발주자 수준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구하는 사람이 요구를 안 하니까 못 맞추거든요. 최근에 이제 BM학회 그 BIM 그 무슨 시험 있지 않습니까? 자기요. 저희 도로공사 직원들이 많이 떨어졌다고 그래서 제가 공부를 안 하니까 떨어지지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발주자도 공공부문의 실력 수준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그 지난해 엑스포 때 이제 제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서 우크라이나 쪽 듣다 보니까 제가 놀랐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할 그 글로벌 기업들한테 기관들한테 우크라이나 요구하는 게 스마트 건설입니다. OSC, AI, BIM. 그래서 스마트 기술을 갖지 못하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기도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정말 이 디지털 스마트 건설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자. 저희 사업뿐만 아니라 발주자로서 저희 도공이 조금 더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산업계 함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오늘은 이제 어떻게 보면 두 분 다 저한테는 이제 선배님 되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는 이제 뭐 일종의 이제 단장님은 저희 상사님 되시고, 예, 그 다음에 교수님은 이제 저희 학회장님이셨으니까, 상당히 이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때 좀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진솔한 얘기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CNGTV로 내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